안녕하세요. 입문에서 배우는 CEO 리더십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주제는 경쟁력 있는 리더로 거듭나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CEO가 딴 사람보다는 훨씬 경쟁력 있게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텐데요. 먼저 입문 고전에서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춘추전국 시대 보면 제자백가라는 사상가 집단이 있죠, 그죠? 춘추전국 시대는 요즘 기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죠, 막 딴 나라한테 먹혀버리고 뭐 이러는 되게 경쟁이 심하고 불확실성이 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백가에 있는 각 사상가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러면 왕이나 군주를 찾아가서 이런 철학으로 통치를 하시면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군주가 오케이 이러면 이제 말하자면 재상 자리 같은 걸 하나 딱 꿰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막 하는 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통치 철학을 쓰느냐, 다시 얘기하면 그 군주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라의 생사 존망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이렇게 하면 통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 대립되는 유파들이 뭐냐 이러면 유가, 공자, 맹자라는 유가 집단과 법가, 그러니까 한비자, 이사, 상황 이런 사람들이 있던 법가의 주장이 달라요. 유가들은 흔히 얘기하는 덕치입니다. 덕치. 그래서 부하 직원들을,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이렇게 예와 덕에 의해서 쫙 가르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덕 있게 행동하면 알아서 구성원들이 따른다, 이런 주장이라고 요즘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치는 좋게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정확한 법 시스템 정확하게 하고 상벌 시스템 갖추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그죠? 상을 위해서도 따르고 벌 받기 싫어서도 따르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법치의 통치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덕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활용하는 쪽도 있고 법치를 받아들여서 이제 실제 국가 통치 철학으로 활용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이거 정답 없습니다. 그죠? 상황마다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 춘추전국 시대는 이제 이런 사상가 집단을 이제 리더십 방법을 쭉 받아가지고 이제 쭉 했죠. 이제 국가를 운영했는데 춘추전국 시대는 BC 770년부터 221년까지의 약 550년간의 불확실성이 있던 시대였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누가 통일했죠? 누가 통일했어요? 진시황이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진나라가 이제 전국 통일을 했죠. 그래서 진시황은 자기가 이제 왕이 아니라 그죠? 황제다 이렇게 처음으로 호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황제다 이래서 이름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을 쫙 했죠. 그럼 진시황은 앞에 있는 덕치와 법치 중에 어느 통치 철학을 활용했을까요? 법치를 활용했습니다. 법치. 그러니까 법치의 통치 철학을 이렇게 쭉 받아들여서 그대로 국가를 다스렸더니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전체 중국을 통일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법치를 옹호한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법치의 성리일까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통일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통일하고 난 다음에 불과 15년 만에 진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일할 때까지는 법치가 되게 유용했는데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법치가 썩 좋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춘추전국 시대하고 전국 통일 시대를 비교를 해보면 춘추 전국 시대는 BC 770년부터 221년까지 550년간의 혼란과 격동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불확실성 시대고, 그죠? 생존이 최우선 과제예요, 이때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런 불확실성이 높고 경쟁이 심하고 생존이 최우선 과제일 때는 어떤 효과적인 통치 철학이 있냐 이러면 법치가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규율과 시스템, 상벌의 철저한 적용 이런 것들이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절에는 법치가 좋은 게 아니라 덕치가 이제 덕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와 덕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좀 행동하게끔 만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마다 효과적인 리더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확실하고 경쟁이 심하다 이럴 때는 좀 법치가 효과적이고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경우는 덕치가 좋은 거예요. 또 좀 타율적인 부하 직원들을 다스릴 때는 좀 법치가 좋은데 좀 자율적으로 지가 알아서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덕치가 더 어울리고 뭐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어느 덕치나 법치 한쪽을 좀 하기보다 좀 조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에서는 법치, 덕치의 조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매뉴얼 잘 갖추고 또 그 위에 인간적인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는 조직 문화가 바람직합니다. 근데 어느 한쪽 능력은 있는데 덕이 없거나, 그러니까 사람 실력은 좋은데 막 인간이 되어먹지 못했네 뭐 이런 사람 있죠. 그죠? 또 덕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경우 모두 좋은 리더십이라고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치와 덕치를 이렇게 둘 다 딱 갖고 있어야 좋은 리더십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 덕치 중에는 어느 게 더 우선되어야 될까요? 예, 아닙니다. 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유, 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안으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밖으로는 유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유하지만 속에 강단이 있는 리더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 요즘 리더십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딱 외유내법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죠? 뭐 청바지 쪼가리 입고 뭐 주머니 손 넣고는 뭐 막 유하게 보입니다만 안에서 이렇게 그 자기가 정한 기준을 구성원한테 얘기할 땐 되게 칼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외유내법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들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사자성어로는 논어의 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와요.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스승한테 묻는 거죠. 정치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3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족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 배불리 먹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군대를 충분히 하고 족병, 전쟁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방비할 수 있는 국방력 이런 거 갖춰야 되고요. 세 번째,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 민신이라고 이 3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인 공자 제자는 좀 수준이 달라요.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3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공자가 군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족병이 3가지 중엔 3이 꼴찌인 거죠. 그죠? 2가지 남았죠. 근데 또 묻습니다. 나머지 중에 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공자가 의외로 식량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족식이 2번째. 그럼 1위가 뭡니까? 민신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남기는 거죠.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 이러면서 무신분립이라고 우리 줄여서 무신분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조직을 경영하는 CEO한테 굉장히 중요한 고사성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CEO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피더라도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고 리더십 이론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TV 드라마 중에 인기 있는 것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김병망 족장의 리더십이 이제 추앙을 받는데 아시다시피 정글의 법칙은 되게 오지에 그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알아서 생존해라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족장의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돋보이는데 여기 김병만 족장이 현지에서 막 먹을 걸 조달을 하는데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먹을 때가 있고 부족원들을 먼저 먹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그때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떨 때는 자기가 먼저 먹고 어떨 때는 부족원들 먼저 먹이는데 이게 룰이 있어요. 언제 자기가 먼저 먹을까요? 그죠? 좀 안 먹어봤고 혐오스러운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맛있고 검증된 음식은 구성원을 먼저 먹여요. 그럼 자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혐오스럽고 검증 안 된 음식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가서 먹어보고 괜찮으면 먹으라 이러고 아니면 먹지 말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소한 행위 하나를 보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십이 잘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이거 아까 무심분립과 같은 얘기인데요.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네가 먼저 해라가 아니라 어려울 때 자기가 먼저 쫙 나서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리더십의 제1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게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솔선수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솔선수범. 그래서 그 우리가 무심분립, 그죠? 신뢰가 없으면 서질 못하는데 부하 직원으로부터 언제 신뢰를 얻냐 이러면 어려울 때 빼지 않고 먼저 나서면 아, 저 리더는 믿을 수 있구나 라는 이제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좋을 때는 뭐 좋은 리더 나쁜 리더 별 티가 안 나요.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좋은 리더는 어려움에 맞서서 먼저 모범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신뢰가 팍 쌓이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한테는 솔선수범이 중요한데, 우리 고전에 보면 조선시대 왕 중에 솔선수범 잘했던 왕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종이에요. 세종은 부하 직원들을 아끼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인재동용수를 사자성어로 토포악발이라고 얘기해요. 토포는 뭐냐면 신하의 말에 답하기 위해 지체 없이 입안에 음식을 뱉는 걸 토포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그죠? 그 궁궐에서 어전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죠? 그럼 보면 그 영의정장의 정성들이 약간 밑에 있고 임금은 약간 단상 높은 곳에 앉아서 정성끼리 막 토의하는 걸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임금은 항상 옆에 뭐 드실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드시면서 얘기를 듣는데, 뭐 영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들이 자기끼리 막 갑론을박을 하다가 한 번씩 임금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전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옆에 걸 뭘 드시고 계시다 보니까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임금님들은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답을 하시는데 세종은 안 그랬다고 그래요. 세종은 신하가 딱 질문이 들어오면 드시고 계시던 걸 옆에 딱 뱉어놓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 먹는 이걸 토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모범을 보인 거죠. 악발은 인재가 찾아왔다는 말에 머리를 감다 말고 뛰쳐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재가 오면 기다려 이게 아니라 자기가 확 반갑게 맞아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 세종 밑에 그죠? 뛰어난 인재가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실제 이제 세종실록이나 세종의 기록들을 보면 아, 저 세종은 솔선수범한 게 되게 많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거정이 쓴 필원잡기에 보면 신숙주 숙직 사건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알다시피 세종은 집현전 선비들을 되게 우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현전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학자들 모아서 학문을 연구하게 했는데 집현전에는 숙직이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당직이죠. 그죠? 번갈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 안에서 이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처럼 총 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선비니까, 그죠? 앉아서 책을 막 읽으시겠죠. 그죠? 근데 한 번은 신숙주라는 사람이 이제 숙직이 됐는데, 신숙주 당연히 앉아서 책을 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는데, 내시한테 가서 신숙주가 이제 숙직을 하고 있는 신숙주가 자는지 어쩐지 봐라 이랬더니, 그죠? 그 말씀대로 서너 번이나 가서 보아도 거릴길을 끝내지 않다가 닭이 울자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 그 한참 밤늦게까지 보다가 새벽이 되어서 닭이 울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침대가 자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잠들었겠죠. 그죠? 요 얘기를 들으니까 임금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 자기가 입고 있던 돈피 갓옷을 벗어서 그가 잠들 때를 기다려 그 위에 덮어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숙주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기 위에
임금 어의가 딱 덮여져 있는 거죠. 신숙주가 다음날 새벽에 잠들었다 잠시 깨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위에 어의가 덮여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하 직원들 관리를 잘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보세요. 닭이 울자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니 덮어주게 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신숙주가 잠을 일찍 잔 거예요? 세종대왕이 일찍 잔 거예요? 신숙주가 먼저 잔 거죠. 그죠? 그럼 세종은 밤을 샌 거예요, 밤을. 그러니까 세종은 집현전 학자보다 자기가 공부를 훨씬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현전 학자들한테 야, 니네 연극 열심히 해, 이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풍악을 울려라 이러면서 막 놀면서 공부해.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세종은 실제 이제 집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 깊이를 더했는데 거기에는 또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세종실록에는 함길도에 있는 하경복 장군한테 편지를 쓴 기록이 있습니다. 함길도는 저 위에 북쪽에 오지예요. 서로 막 발령 나면 서로 가기 싫어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오랑캐를 지켜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이제 맡겨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경복 장군한테 3년 약조를 하고 보낸 거예요. 장군이 가서 3년만 지켜주면 내가 3년 뒤에는 새로운 장수를 보내서 바꿔줄게. 이렇게 약조를 하고 딱 보냈습니다. 근데 세월이 3년이 흘렀어요. 근데 국내 상황이 새로운 장수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대충 보통 일반 임금은 어떻게 해요? 그죠? 파발마 막 달려가서 어명이요 3년 더 꿇어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세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종은 직접 자필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함길도 하경복 장군에게 비바람 맞으며 덜해서 지내니 심히 괴롭겠도다. 나는 경을 장승같이 의지하고 있도다. 장수를 보내어 경의 임무를 대신하고자 하나 실로 그 적임자가 드물도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쫙 보냈어요. 이 편지를 쫙 읽어본 또 하경복 장군 기분이 어떨까요? 전하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 그 편지에 제가 중간중간 줄여놨는데 1. 비바람 맞으며 덜해서 지내니 심히 괴롭겠도다. 2번 나는 경을 장승같이 의지하고 있도다. 3번째 장수를 보내 경의 임무를 대신하고자 하나 실로 그 적임자가 드물도다. 라는 세 줄 중에 세종이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죠? 장수를 보내요. 바꿔주려는데 그게 힘들다. 좀 더 있으라. 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종은 그 본론을 바로 얘기 안 하는 거죠. 세종 되게 고수예요. 앞에 하고 싶은 얘기 이전에 이미 이러는 거죠. 비바람 맞으며 덜해서 지내니 심히 괴롭겠도다. 나 니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다 안다. 이러고 노고에 대한 인정 팍 해주면서 정서 관리 쫙 해주는 거죠. 그죠? 나는 경을 장승같이 의지하고 있도다. 이러면서 내 맘 알지? 이러면서 내가 당신 믿고 있는 거 알지? 이러면서 신뢰 표현 빡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앞으로 기대를 표현하는 거죠. 장수를 보내 경의 임무를 대신하고자 하나 실로 적임자 같은 말도다. 이러니까 전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좋은 리더들은 어렵고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서 뒤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충성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그 조선시대 왕 중에 조선시대를 르네상스로 부흥을 시켰는데 자원이 많아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상황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만 이런 솔선수범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간 거죠. 그죠? 인디어 추장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인디언들한테 추장님 당신의 특권은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추장님의 답이 뭘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장의 특권이 뭐냐? 이러면 뭘 하고 뭐 이게 아니라 제일 국가가 그냥 우리 부족이 어려워졌을 때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울 줄 아는 것 이게 최고라는 거죠. 실제 어렵고 힘들 때 앞에 나서면 그걸 통해서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요즘은 전쟁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역사를 이렇게 보면 리더는 항상 그죠? 최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리더예요. 로마 시대에 최고 대빵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집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정관. 집정관은 평소에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예요.
최고 책임자인데 전쟁이 나면 어찌 되느냐? 군대를 이끌고 제일 앞에 가서 싸우는 역할이 집정관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어려울 때 뒤로 빼는 건 리더가 아니에요. 위험을 맞서고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의 제일 덕목이 솔선수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경쟁력 있는 리더로 거듭나야 되는데, 경쟁력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열쇠의 경쟁력, 비싼 열쇠는 어떤 기능을 가진 게 비싼 열쇠일까요? 1번 여는 기능, 2번 또 다른 기능. 또 다른 기능이 뭐냐면 이 열쇠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 그죠? 후자입니다. 후자. 우리가 여는 기능은 어느 열쇠나 자기 구멍 찾아가면 다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열쇠 자체를 카피하기 힘든 건 되게 비싸죠. 비쌀수록 그걸 복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복사가 너무 쉬우면 그건 열쇠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경쟁력은 뭐냐? 이러면 그 사람을 대체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복사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이런 게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할 수 있는 게 경쟁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에도 그걸 하는 사람이 많으면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경영을 한다 이럴 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 또 하나는 복제 가능하냐, 복제 불가능하냐, 복사 가능하냐, 복사 불가능하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음식점을 해도 이런 걸 경쟁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돈도 되면서 복제도 불가능한 음식점 이러면 고급 전통 한식 이런데, 인사동 이런 데 가면 점심 한 끼 인당 15만 원씩 하는 한정식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집에서 풍겨오는 아우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집만 그 돈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경쟁사가 생기지도 않는 거죠. 그죠? 왜? 복제가 불가능하니까. 반면에 돈은 되는데 복제가 가능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행 타는 거 있죠. 조개구이집이나 안동찜닭집 이런 거. 안동찜닭 처음 나왔을 때 인기 엄청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뭐 돈 좀 된다 이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금방 시장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되는데 복제가 가능하면 블루오션이 순식간에 레드오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복제는 불가능한데 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퓨전 음식 이런 데가 그렇죠. 특이해서 한번 가봅니다. 한번 간 다음에 절대 안 가, 그 다음부터. 왜? 입에 안 맞아. 이런 거죠. 반면에 복제도 가능하고 돈도 안 되는 경우 이러면, 그죠? 라면 가게 같은 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도 되면서 복제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경쟁력. 저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이 경쟁력의 관점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돈 되는 영역에서 복제 불가능하게 우리 조직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복제가 가능하면 금방 너나 할 것 없이 짝퉁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흐려버리는 거죠. 특히나 요즘 중국제가 들어와서 한국을 금방, 그죠? 그 별볼 없이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컨셉은 CEO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야 될 컨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인문고전에서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문고전으로 보면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것들 중에는 진화의 관점으로 책을 쓴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뭐냐 이러면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1959년에 처음 썼어요. 1959년에 처음 썼는데 1959년 정확한가요? 어쨌든 그쯤에 1859년에 처음 썼는데 그 전까지는 창조론이 지배 논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은 신이 창조해낸 거다 이랬는데 다윈이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그 생명체는 공동조상에서 출발해가지고 각자 다르게 진화용 결과더라.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엄청 공방이 많았습니다만 요즘 대세는 뭐예요? 진화론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설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진화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소변이의 점진적 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변화가 계속 쌓여야지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가 일어난다는 건
작은 변화를 끊임없이 쌓아와야지 비로소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소변이 조금만 변하는 시도를 합니다. 조직 경영을 하면서 뭐 신기술 개발한다든지 신제품 낸다든지 뭐 혁신을 이룬다든지 이런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미소변이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혁신 시도한다고 바로 회사가 바뀌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혁신을 시도 막 해도 하기 전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근데 그래서 해봤자 별거 없네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 다윈도 그렇게 얘기해요. 진화가 미소 변이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변이가 꾸준히 쌓여야 비로소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좋은 혁신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성과도 없어 보이는 작은 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은 사람만이 비로소 진화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히트 상품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제일 잘 나가죠. 그죠? 모바일에서 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런데 삼성전자가 원래 TV 만들던 회사잖아요. 근데 TV만 만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혁신과 그 결과로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소 변이만이 진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쌓아나가야 된다 이거죠. 또 그럼 미소 변이만은 의미가 없냐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변화도 그 다음 출발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죠? 그 작은 변화를 시작을 하면 그것들이 계속 다음 진보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소 변이만 하지 마시고 그걸 꾸준히 쌓아 나가야 그죠? 실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다윈의 종회기원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회기원이 이제 그 진화론 책으로 처음 나온 건데 종회기원이 나온 뒤로 48년 뒤에 또 유명한 진화론 관련 책이 나옵니다. 뭐냐 이러면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907년에 나왔던 책이에요. 이제 프랑스 철학자인 베르그송이 역시 생명체 진화 과정을 쫙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난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동물들 중에 그죠? 성장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선택을 서로 다르게 한 동물들이 있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 약점을 숨긴 동물들이 있고 약점을 드러낸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조개류나 갑각류 이런 동물들 왼쪽에 있는 이런 동물들은 사람 몸 중에 살하고 뼈 중에 어디가 약해요? 살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한 살을 강한 뼈나 껍질로 이렇게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숨긴 선택을 했죠. 반면에 척추동물들은 신기하게도 단단한 뼈 바깥으로 약한 살을 두르고 이동을 선택을 했어요. 약점을 드러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그죠? 약점을 숨긴 얘네들은 그 선택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안전해졌죠.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동에 제약을 받아서 그 나머지 인생을 햇볕도 안 들어오는 그 갯벌 속에 숨죽이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약점을 드러낸 척추동물들은 그죠? 그 선택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위험에 빠졌지만 이동이 가능해져서 훨씬 고차원적인 진화를 이루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의 관점에서는 잘 진화하려면 자기가 약한 부분을 감추기보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단련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가 경영 전략에서는 반대로 얘기하죠. 경영 전략에서는 약한 데서 싸우지 말고 잘하는 데서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하지만 진화의 관점도 CEO는 하나씩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화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약점이 있으면 그건 방치하면 안 되고 그 약점을 계속 새롭게 단련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하면서 전략적 관점도 필요합니다만 진화적 관점도 같이 해야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중요한 건 실패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딪혀 보는 것. 이것도 경영에서는 꼭 필요한 거고 그 부딪혀서 실패하는데 끝나지 않고 거기로부터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그건 또 진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계속 시도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3강에서는 경쟁력 있는 리더로 거듭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윈의 종의기원과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이 관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3강이고요. 3강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